79페이지 부동산 금융론이라고 나왔어요.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서 비싸요. 고가. 그러니까 부동산 집을 살 때도 온전하게 내 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남의 돈을 빌려 쓰는 게 일반적이죠. 금융이 뭐의 줄임말이냐면 자금융통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부동산 금융이다라고 일단 그렇게 용어 정리하고요. 한 장을 잠깐 넘겨보니까 저 중간에 양가로 2번에 부채 금융과 지분 금융이란 말이 나오는데 시험에 너무 중요한데 지금은 체크를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책 가지고 공부할 때 그 뒤쪽에서 뭔가를 배우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걸 배우고 나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은 이런 거다. 그러면서 요거는 지분금융에 속하고 요거는 부채금융에 속한다.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 먼저 나와버려서 용어 정리만 잠깐 할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할 거예요. 이 부동산을 가지고 10억 원의 자금을 융통하려고 한대. 부동산을 이용해서 10억을 만들려고 한대요. 근데 첫 번째, 우리가 흔히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갚기로 하고 빌려서 10억을 만들어 오는 방법이 있죠. 저당 대출.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 10억 원은 내가 갚는다라고 약속하고 빌려온 거예요. 나의 부채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부채를 이용해서 갚기로 하고 빌렸다 해서 부채금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금융? 부채금융. 이번에는 한 평의 제 토지가 5,000평짜리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해서 10억 원을 손에 쥘 수도 있죠. 이 10억 원은 빌린 게 아니고 내 지분을 팔아서 손에 쥔 거거든요.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를 지분금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갚기로 하고 빌려서 돈을 만들었다. 부채금융. 내 지분을 매각해서 돈을 만들었다. 지분금융. 용어 정리만 잠깐 하시면 돼요. 체크하면 안 되고요. 놔두고. 81페이지 저기 보니까 주택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이 있어요. 오른쪽에. 이것도 용어만. 자, 부동산은 고가다. 그래서 집 살 때도 돈이 부족하면 남한테 빌려서 사는 거고. 이게 바로 소비금융. 다음 빌라 짓는 건축업자 같은 경우는 빌라 건축비를 자기가 다 내는 게 아니고 다 마련해서 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일부 자금은 돈을 빌려서 건축할 수도 있죠. 그렇죠. 흔히 이제 PF 대출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는 공급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자금 융통이 이루어졌죠. 그런 경우를 개발금융 또는 공급금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어 정리. 다음 81페이지 저기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한 장을 넘겨보니까 뭐 이제 대부 비율 뭐 이렇게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둘 다 이제 항상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단 대부 비율은 한 번도 안 빠지고 시험에 계속 나와요. 용어가 대부 비율이 몇 퍼센트인 경우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대부 비율 흔히 LTV라고 해요. LTV 론투 밸류. 그래서 대부 비율은 밸류 부동산 전체 가격 기준으로 론 부채의 크기를 보여주는 게 대부 비율이에요. 그래서 1억짜리 부동산을 주택을 사는데 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빌리겠다. 자, 잠깐만. 가격이 1억이죠. 부채란 말이 있다는 것은 자기 지분이란 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억짜리 사는데 5천만 원의 부채를 이용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자기 지분도 5천만이 들어가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전체 부동산 가격 기준 부채의 비율, 즉 대부 비율은 몇 퍼센트예요? 50%죠. 그렇죠. 자, 이런 거 계산 문제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죠.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대부 비율이 얼마다라고 제시하는 게 시험에 항상 나오는 거고 대부 비율이란 용어는 항상 나오고 계산 문제 절대 안 나오고 지금 우리 책에는 안 나왔는데 요게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요게 나와요. 이거 하나 써놓으세요. 부채 비율 해가지고 일단 이것 좀 써놓을게요. 부채 비율은 투자자 지분을 기준으로 부채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다. 일단 여기까지만 잠깐 써봅시다. 요게 계산 문제로 맨날 나와. 이제 자주 나와 이게.
이게. 그래서 부채 비율은 지분분의 부채다. 일단 써놓기만 하세요. 일단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부채가 5천만 원이잖아요. 투자자 지분이 얼마예요? 아니지, 아니지. 부동산 전체 가격이 1억 원이고 부채가 5천이란 것은 5천만 빌리고 나머지 5천은 내 지분이다. 지분은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5천분의 5천은 1이죠. 근데 퍼센트로 물어보니까 100을 곱하니까 몇 퍼센트? 100%. 자, 일단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서로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근데 우리가 차분하게 한번 보면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이 닮은 게 있어요. 둘 다 분자가 부채야. 분수에서 분자가 부채죠. 그러면 분자의 값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다 이거예요. 분모를 기준으로 분자의 비중을 알아보겠다. 이게 분수거든요. 그럼 둘 다 부채의 크기야. 근데 기준이 달라요. 첫 번째는 부동산 전체 가격 기준으로 부채가 얼만큼 되는지 그거 알아보는 거고, 두 번째는 투자자 지분만 기준으로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똑같지만 기준이 달라. 기준이. 예. 그래서 대부분과 부채 비율은 가격 기준으로 부채의 크기냐, 투자자 지분을 기준으로 부채의 크기냐 이거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은 똑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계산 문제로도 요게 나오는데 이걸 헷갈리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이제 매대 시험 준비생이죠, 여러분들. 29회죠. 그렇죠. 예. 그러면 작년에 작년이 아니고 저번 달에는 28회 있죠. 그 작년 그러니까 27회죠. 27회 때도요. 어디 앞전 28회 때 합격률이 되게 높게 나왔죠. 잘 모르세요? 뭐 30% 정도 합격했다고 뭐 해서 되게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 이유가 있어요. 시험이 그러면 30% 정도 합격할 정도로 쉽게 나오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작년에 1차는 좀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작년에 합격하는 합격생들 중에 대부분이 그 전 27회 시험 때 1차를 합격하고 2차만 시험 보는 학생들이 많아서 합격률이 많이 나온 것뿐이에요. 사실 작년에 1차는 만만치 않았거든요. 상당히. 근데 왜 그런 상황이 생겼냐면 27회 시험 때 이렇게 시험 끝나고 나면 이의신청 접수 받아가지고 정답심사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복수 정답 또는 모두 정답 처리를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 부동산 학개론이 27회도 무난했어요, 사실은. 근데 항상 난이도 조절하기 위해서 일부 계산 문제는 시간 너무 많이 걸리게 헷갈리게끔 틀리라고 내주는 거예요. 그냥 틀리면 되는 거예요. 틀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계산 문제 중에 독특한 두 문제가 있었는데 한 문제는 계산이 이렇게 길어. 막 틀리라고 준 거죠. 틀리면 되는 거지. 근데 시험 출제위원이 뭔가 조건을 잘못 써가지고 모두 정답이 돼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지렛대과 관련된 문제인데 한 문제 안에 지문으로 하는 문제, 계산 문제를 막 섞어 넣어놔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 뺏어 먹으려고 했는데 시험 출제위원이 대부 비율이란 말을 써야 되는데 말을 부채 비율로 잘못 써버린 거예요. 다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답 없음 처리가 돼서 그러니까 모두 정답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생겨버리냐면요. 그 두 문제는 시간 뺏어 먹고 틀리라고 내는 거니까 틀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합격생 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 이 앞전은 28회 때는 복수 정답이 1차는 안 나오고 2차만 공시법에서 한 문제 나왔어요. 근데 2차에서 한 문제가 복수 정답 나오는 거하고 1차에서 한 문제가 복수 정답이 나오는 거는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2차에서 한 문제 나오면 한 문제 부족한 사람이 다 그 문제만 틀렸을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하나 때문에 합격생이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진 않아요. 근데 1차 특히 우리 1차에서 학개론에서 의도적으로 난이도 조절하려고 틀리라고 내는 문제를 계산 문제를 두 개를 내놨는데 둘 다 출제를 잘못해 버린 거잖아요. 용어를. 그래서 둘 다 모두 정답 처리가 돼가지고 합격생이 확 늘어버린 거예요. 우리 시험 보면 거의 많은 학생들이 시험 보면 떨어지더라도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딱 거기에 속된 말로 아다리가 맞아 떨어진 거야. 그게. 합격성이 엄청 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앞전 시험은 1차가 나름대로 어려웠지만 합격성이 많이 나와버린 거예요. 예,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험 출제위원마저도 이 용어를 잘못 써가지고 속된 말로 개망신 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은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용어만 딱 기억하시면 되지.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은 다른 말이다. 그렇게만. 다음에 이제 그 양가로 3번에 총부채 상환 비율 DTI라는 게 있어요. DTI.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요. DTI는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이번에 요 집을 사기 위해서 K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그러면 대출 받은 돈에 대한 원리금을 통지하겠대. 예를 들어서 이 비율을 30%로 통지를 하겠다는 것은 연소득이 4천만 원인 사람은 연간 갚는 원리금이 1,2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돈을 이만큼만 빌려서 원리금이 1,200만 원 넘지 않게끔만 돈을 빌려라. 그러니까 대출 규제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또 나올 거예요. 또 나오는데 이제 사실은 똑같은 건데 앞전 시험에는 우리가 이것도 준비했고 이건 기본이야, 기본. 그리고 DSR도 저도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DSR이 시행이 이제 올해 초부터 돼요. 아니 내년 초부터. 그래서 요게 안 나오고 요게 나오는데 계산은 똑같은데 요건 어떤 거냐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시험에 이게 나와야 돼요. 이제 1월 달부터 이거 시행하니까 초부터. 요건 어떤 거냐? 자, 내 소득 가지고 이번에 집 사기 위해서 돈 빌리면 당연히 그 돈에 대한 국민은행의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 거 맞죠? 근데 내 소득 가지고 담보대출 받은 돈에 대한 원리금만 지출이 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말고 기타 자동차 살 때 할부 끄는 거 있죠? 그것도 내 소득으로 갚아야 되겠죠? 그렇죠? 기타 내가 다른 데서 또 돈 빌린 것도 있을 것도 있고 카드 쓴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타 부채에 대한 원리금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내 소득 가지고 갚아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까지 집어넣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 나오면 요게 나올 차례입니다. 요게. 그리고 계산은 어차피 이거랑 풀이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용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용어만. 네. 자, 다음 83페이지 하단부에 파란색 2번에 대출금리가 있죠. 대출금리. 그렇죠? 예. 이제 이자율에 대해서 잠깐 할 건데요. 이자율. 첫 번째 이제 이자율의 구조를 잠깐 한번 볼 텐데요. 고정금리 대출도 있고 변동금리 대출도 있는데 일단 고정금리는 말 그대로 대출 약정 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바뀌지 않고 똑같이 쭉 가는 걸 고정금리라고 그래요. 변동금리는 금리가 변동하는 걸 변동금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고정금리는 명목이자율이라고 그래요. 명목이자율. 이 명목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 향후 예상되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율을. 우리 저번에도 했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실질 이자율이 뭔지 볼게요. 예대마진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소리인데 똑같은 돈 가지고 똑같은 조건에서 은행에 예금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금 이자율과 대출 받았을 때 은행에 갚아 나가야 될 대출 이자율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게 바로 이거거든요. 예금에 대한 이자로 은행은 3%를 줘야 돼요, 고객한테. 근데 은행도 마진을 먹어야 된대요. 그러면 대출을 통해서 최소한 요만큼 받아야 되죠. 이 마진을 먹기 위해서 동일한 조건이라면 예금 금리보다 당연히 대출 금리가 더 높은 거거든요. 이게 예대 마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금 금리 마진을 먹기 위해서는 최소한 실질적으로 5% 이자 수익률을 은행은 대출을 통해서 받아내야 됩니까? 그게 바로 그냥 실질 이자율이에요. 저 지금 무슨 금리 설명하고 있죠? 고정금리. 그런데 은행이
돈 빌려주고 5% 이자 수익률을 목표로 대출을 깔았는데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1%만큼 나타나게 돼버린다면 실질적으로 은행이 가져갈 수 있는 이자 수익률은 4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고정금리는 한 번 금리가 결정되면 중간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5%를 원하면 명목상 차입자한테는 6을 받아야 돼. 대출을 통해서. 6을 받아서 미리 챙겨놔야지. 나중에 인플레이션 1%가 발생해서 돈의 가치가 1만큼 하락한다 하더라도 원래 목표했던 5를 챙겨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금리는 사전에 예상되는 기대되는 인플레이션율을 미리 반영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제가 또 은행한테 뭐라고 했어요? 야 이놈아,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반영해서 차입자한테 뜯어내겠다고 했더니 은행이 그래요. 그게 아니고 자기는 대출 약정 시 한번 금리가 결정돼 버리면 중간에 무슨 변수가 생긴다 하더라도 차입자한테 전가를 시킬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상되는 인플레만큼을 미리 예측해서 미리 반영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고정금리의 특징, 예상 인플레, 기대 인플레를 미리 반영한다 이겁니다. 금리 변동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변동금리 설명할 거예요. 변동금리는 그냥 실질 이자율만 반영한대요. 그리고 예상 인플레율을 반영하지 않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인플레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려고 너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를 안 해놨니? 했더니 변동금리는 자기는 걱정 안 해도 된대. 자기는 통상 3달 단위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금리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상 인플레를 미리 반영하지 않아도 나중에 좀만 지나면 반영시킬 수 있대.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반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동일한 조건이라면 둘 다 요건 똑같을 거예요. 그죠? 근데 고정금리는 얘가 미리 반영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변동금리는 반영되지 않죠. 따라서 동일한 조건이라면 누가 더 금리가 높다? 고정금리가 더 높다. 하나. 두 번째. 변동금리. 변동 이자율 결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금리가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가산금리는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별로 의미는 없어요. 예. 은행이 똑같은 1억 원의 돈을 빌려줄 때 또 사람마다 차별 대우를 합니다. 이 차입자는 우리 은행과 벌써 거래한 지가 오래됐어요. 은행에 예금 잔고도 어느 정도 좀 있고 한 번도 연체 실적이 없대요. 은행 입장에서는 우수 고객이죠. 연체 위험이 적죠. 그 위험이 적으니까 가산금리를 조금만 반영해요. 근데 반면에 여기 차입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 은행하고 처음 거래하는데 과거에 연체 실적도 있더라고 보니까 소득도 불안정해. 뭐 직장도.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봤을 때는 연체 위험이 크다라고 느낄 수 있죠. 그럼 위험이 크니까 대출 금리를 높게 하려면 가산금리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차입자의 어떤 과거 연체 실적이라든지 소득 수준 이런 것 등의 위험을 반영하는 게 가산금리예요. 개념은 나오지만 이런 건 오답을 유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듣고 넘어가면 되겠고 결국 기준이 바뀌어야지 금리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데 나중에는 기준금리도 뭐 CD 금리가 있고 코픽스 금리가 있다. 그 용어만 시험에 나오거든요. 알려줄 거고 아무튼 결국 변동금리는 뭐가 바뀌어야지 기준이 바뀌어야지 금리가 바뀐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담보대출 금리도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아마 스마트폰을 검색해 보면 이런 제목이 떴을 거예요. 기준금리의 역설 해가지고 기준금리가 오르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내렸다 이런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거는요. 어차피 다음 달 되면 다시 오릅니다. 근데 은행이 이제 이런 게 있죠. 정유사도 마찬가지예요. 유가나 이자율 오르죠. 그러면 판매 가격은 빨리 올려버려요. 내리면 천천히 내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지 다음 달부터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오릅니다. 다음 달부터는. 자, 그래서 일단 이자율은 요 정도만 뭐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다음
84페이지. 항상 시험에 나와요. 이제 항상 이제 저당의 상환 방법이란 게 있는데 담보대출 받으면 이제 돈을 빌리잖아요. 그럼 빌린 돈에 대해서 은행에 이제 원리금을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은행이 원리금을 갚는데 어떤 방식으로 원리금을 갚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항상 한두 문제, 계산 문제 끼면 두 문제, 그렇지 않으면 한 문제가 이제 항상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혹시 은행에서 대출 받으신 분은 뭐 손 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손 들 필요는 없어요. 네, 대출. 최근에 은행에서 대출 받아보신 분 같은 경우는 혹시 이제 이런 이렇게 은행 직원이 창구 직원이 이런 소리를 했을 거예요 아마. 뭐 대출 필요한 서류 뭐 갖다 내라, 뭐 갖고 와라. 그리고 뭐 하면서 이제 돈 대출이 승인이 떨어지는데 1억을 빌리는데 예를 들어서 대출 만기가 10년이라고 하자. 그러면 상환 방식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아마 혹시 최근에 대출 받으신 분은 아마 그런 질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겠죠 당연히.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몰라.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은행 여직원이 앉아보세요. 종이 펴놓고 요거 그리면서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해. 그냥 이렇게 하겠지. 그냥 원리금 균등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원리금 내는 거고요. 원금 균등은 처음에 좀 많이 내다가 나중에 점점 줄어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정도면 하겠지. 그리고 빨리 선택해라 이거지. 그러면 그리고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는 말이 그냥 언니가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그 언니가 이렇게 하겠지.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근데 대부분 분들은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언니가 알아서 해주세요. 뭐 그러니까 대부분 은행에서는 원리금 균등으로 유도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을 싹 듣고 나서 혹시 이제 은행에 대출 받으면 언니가 알아서 해주세요.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본인이 한번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설명해 줄 테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돈을 빌리는데 이제 조건을 이렇게 볼 거예요. 은행에서 1억을 빌린다. 그리고 대출 기간은 10년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돈을 빌리면 매월 단위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는데 계산 편의상 1년에 한 번씩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진다 그러자. 그러면 연 1회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져요. 이자율은 10%입니다. 고정금리 대출 다 똑같은 조건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예. 이런 조건 하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돈을 빌려서 갚는데 첫 번째 원리금을 갚는 겁니다. 원리금. 근데 대출 계약 시부터 만기가 될 때까지 원리금은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지 일단 요거 이제 한번 갈 거고 원리금 뭐의 약자인가요? 원금 플러스 이자죠. 그러면 원리금 중에서 원금의 일부를 갚으면 부채 잔금의 변화도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부채 잔금의 변화도 이제 한번 여기서 체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예. 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 그래서 대출 계약 시점부터 대출이 만기가 되는 시점까지, 계약부터 만기까지, 예. 자, 최초 빌린 돈이 1억 원이에요. 최초 빌린 돈이 1억 원. 최초 빌린 돈이 1억 원이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볼 텐데, 첫 번째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이란 게 있어요. 아씨 팔 아파 죽겠네. 두 번째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어휴 징그럽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요 요약집이 나와요. 나중에 한 4월 달 정도에. 근데 거기 보면 우리 학계로 기출 문제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각 소 내용별로 여지껏 시험에 나왔던 기출 지문을 다 집어넣었어요. 보면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라고. 근데 지금 이 부분은요.
100% 기출 문제에서만 나와요. 시험에. 전부 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문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틀릴 수가 없어. 근데 틀린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내용을 몰라서 틀린 학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장에서는 눈에 자꾸 귀신이 씌여요. 얘는 원금 균등이고요. 얘는 원리금 균등이죠. 근데 원금 균등 이놈들이 글씨를 어떻게 내냐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바로 옆에 이런 식으로 막 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읽다가 이제 원리금과 원금 균등은 이제 헷갈려 버린 거야 이렇게. 그래서 틀리는 거. 그래서 내용이 어렵거나 새로운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쓸 거예요. 읽을 때는 앞으로 원금 균등은 원금 균등만 균등 이렇게 원금만 균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을 구별해내는 거. 그게 이제 나중에 진짜 중요한 거죠. 예. 자, 아무튼 설명할게요. 분명히 둘은 다른 소리예요. 다른 소리. 얘 먼저 할게요. 얘 먼저 하는데 여기에 지금 뭐라 나왔냐면요. 원금 균등이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이 방식을 다른 말로 체감식 상환 방식이다라고 해요. 잠깐만. 우리 용어 정리 먼저 합시다. 균등은 똑같다? 똑같다. 체감은 점점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러면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볼 텐데 오늘 프린트물 여기다 써놨어요. 제가. 저기 그림 바로 밑에 보면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해가지고 뭐 1회차부터 써놓은 거 있죠. 여러분들 그냥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거. 자, 이제 칠판 볼 거예요. 돈을 빌려서 갚는데 빌린 돈에 대한 원금도 갚는 거고 이자도 갚아요. 그러면 원금 플러스 이자를 원리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원리금. 그러면 10번이니까 몇 회차 갚으면 돼. 몇 회차. 10회차를 갚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10회차. 근데 얘는 말 그대로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래요. 그래서 1억 원이라는 돈을 10년 10번으로 나누면 얼마야? 1,000만 원이죠. 그래서 맨 첫 해도 원금 1,000만 원, 두 번째도 원금 1,000만 원, 세 번째도 원금 1,000만 원. 처음부터 끝까지 원금이 똑같죠. 그래서 말 그대로 무슨 상환 방식?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이건 원금 균등이에요. 1회차 때는 아직 1억 빌리고 나서 단 한 번도 안 갚은 상태거든요. 원금 상환이. 그래서 1회차 때는 원금 1억 전체에 대한 이자율 10% 하니까 이자가 얼마냐면 그냥 1,000만 원 온전하게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원리금은 1회차 때 2천만 원이에요. 근데 2회차 때는 원금 균등이니까 원금은 똑같이 1,0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원금 1,000만 원 갚았어요. 부채가 이제 9천 남았어요. 9천이 10%니까 이자는 얼마냐면 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원리금은 1,900만 원이 돼요. 3회차 때는 또다시 원금 1,000만 원 또 갚았으니까 부채가 8천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자가 얼마냐면 800이에요. 그러면 원리금 얼마죠? 1,800, 1,800. 자, 그래서 보니 사실 이 용어도 원래는 그냥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라고 썼다가 이제 재작년부터 체감식이란 말을 같이 쓰는데 은행 입장, 자 원금 균등은요 은행 입장에서 용어를 만든 거야. 나는 내가 빌려준 원금을 균등하게 받아내겠다. 그래서 원금 균등이야. 근데 차입자 입장에서는 빌린 돈에 대한 원금 상환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자도 얹어서 같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입자는 원리금 내는 사람이야. 그럼 원리금 같은 경우는 원금은 똑같지만 이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초기 원리금은 크고 이 원리금은 점점 체감하죠. 그래서 무슨 식? 체감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체감하기 때문에 초기 원리금은 크고 이후 점차 체감한다. 맞죠? 이게 바로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또는 체감식 상환 방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스톱. 최초에 빌린 돈이 얼마라고요? 1억. 근데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을 똑같이 나눠서 갚다 보니까 부채가 1억, 1년 지나면 9천, 또 1년 지나면 8천, 7천, 6천. 원금을 똑같이 상환하기 때문에 부채 잔금도 일정하게 감소하겠어요? 맞죠? 그래서 부채 잔금도 일정하게 감소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원금 균등이에요. 다음.
이 녀석은 이름이 뭐냐면 원리금 균등이죠. 원리금 균등. 오늘 아까 1교시 때 마지막에 저당상수 들어보지 않았나요? 빌리는 돈에다가 이자율만 곱하면 이자만 되지만 대출 받는 돈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면 원리금이 된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은 빌린 돈 1억이에요. 거기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는데 제가 저당상수를 0.1627이라고 줄게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1627만 원이 돼요. 어디? 1627만 원의 이름이 뭐예요? (1억) 곱하기 저당상수 곱하면 1627만 원의 원리금이 되는 거거든요. 원리금. 그러면 한번 그려보면 대출 계약하고 나서 1회차부터 10회차까지 자, 그 표를 보면요. 원리금이 첫해 1회차 때도 1627만 원이죠. 2회차 때도 1627만 원이죠. 마지막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원리금 얼마? 1627만 원 똑같죠. 그래서 말 그대로 원리금이 똑같다 해서 무슨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표를 보면 1회차 때 원리금 균등 맨 밑에 있는 거, 맨 밑에 있는 표 1회차 때 원리금이 1627만 원 나와 있죠. 표에. 근데 1회차 때 이자가 얼마래? 그 바로 밑에 1000만 원이라고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1000? 그렇죠? 자, 이 주목하세요. 1회차 때 이자는요. 쟤랑 얘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1회차 때는 빌린 돈 1억 원에 대해서 원금 상환이 전혀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1억 원에 이자율 10% 하니까 이자 얼마야? 이자 1000만 원이죠. 그러면 1회차 때 1627만 원이 원리금이었는데 이자가 1000만 원이야. 그럼 나머지 627만 원이 뭘까요? 당연히 원금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1회차 때는 1627만 원 중에 무려 1000만 원이 이자 지불 비용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627만 원이 원금 지불분이거든요. 자, 근데 바로 옆에 2회차 때 원리금 얼마래? 1627만 원 똑같아. 왜? 원리금 균등이니까. 근데 2회차 때 이자는 더 작아졌나요? 자, 당연하죠. 왜냐면요. 조금이라 하더라도 원금의 일부를 앞에서 갚았죠. 그럼 부채가 줄어들죠. 부채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이자 지불 비용도 더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리금은 똑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원리금 중에서 이자가 차지한 비중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작아지고 원금이 차지한 비중은 점점 커지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대출 초기부터 만기까지 원리금이 똑같습니까? 원리금이 똑같죠. 그래서 말 그대로 원리금 균등이야. 이렇게. 그런데 원금 균등은 매 기간 빌린 부채 원금을 동일하게 나눠서 갔기 때문에 부채 잔금도 일정하게 줄어드는데 원리금 균등은 초반에는 원금 중심, 이자 중심. 이자 비중이 커. 원금 상환 부분이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부채 잔금이 팍팍 깎이겠어, 안 깎이겠어? 안 깎이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부채가 조금씩 줄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돼야지 많이 줄어드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에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소리를 잠깐 하는데 하기 전에 먼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둘 다 조건이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은 원금 1억 빌렸어요. 똑같은 금리예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두 방식 중에 어차피 총 10년 동안 빌린 원금 1억 상환하는 건 똑같은데 총 지불되는 이자 크기는 좀 달라요. 둘이. 어디? 둘 중에 전체 10년이란 전 기간 동안 총 은행에 지불되는 이자 크기는 누가 더 클 것 같아? 그렇지. 원리금 균등이 더 크죠. 왜냐하면 원금 균등은 상대적으로 초반에 빌린 부채를 빨리빨리 속된 말로 까나가고 있잖아요. 빨리 상환하죠. 그러니까 부채가 빨리빨리 줄어. 그래서 이자를 이만큼 낸다면 원리금 균등은 초반에는 원금 상환이 적어. 그러니까 빚을 계속 더 많이 오랫동안 안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똑같다 하더라도 예, 기간 중에 총 지불되는 금액은 총 지불되는 이자 크기는 누가 더 크다? 원리금이 더 큰 거예요. 큰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은행 가서 언니가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이번에 내가 이제 그 집 사기 위해서 돈 좀 빌렸는데 빌린 돈에 대해서 갚는데 만약에 내가 좀 이렇게 여력이 좀 있고 그러면 좀 더 초반에 원리금 균등보다는 원금 균등이 초반에 은행이 갚는 돈이 더 크거든요. 근데 내가 좀 갚아 나갈 능력이 된다면 상황이 된다면 이걸로 갚는 게 더 좋죠. 그래야지 나중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총 지불된 이자 비용이 더 싸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렸는데 돈 빌리고 나서 원리금을 초반부터 막 내야 되는데 그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마음 편하게 좀 덜 내고 나중에 이자 비용이 좀 더 커지는 뭘 선택할 수도 있어요. 원리금 균등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언니가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입을 톡 때려버릴까 이제. 배운 사람들은 언니가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몇 가지 좀 정리할게요. 사실은 오늘은 요 두 문란 할 텐데요. 사실 막둥이가 하나 또 있어요. 막둥이가 요거. 근데 막둥이가 시험에 나오는데 나와요. 잘 나와요. 근데 비중이 조금 떨어지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비중이 큰 이 둘 중에서 대답을 한 거예요. 둘 중에서. 예. 누군지 알죠? 파란색 누구예요? 파란색. 원리금 균등. 노란색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지문. 둘 중에 대출 초기에 은행에 지불하는 원리금이 더 큰 건 누구냐? 에이씨, 당연하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원금 균등이죠. 이거 제일 많이 나왔던 거예요. 네. 다음. 잠깐만요. 항상 제가 아까도 그랬는데요. 우리 강의실에서는 여러분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막 상상의 나래를 피우고 이러면 안 돼. 무조건 시험에서 어떤 걸 물어보는지 어떤 방향을 요구하는지 무조건 그런 소리로 가야 돼요. 우리 시험에 나온 은행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위험과 수익은 비례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비를 왕창 높여주고 뭐 위험이 뭐 이렇게 큰 사람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왕창 받는 거 우리 은행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은행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은행은 돈 빌려주고 안정적으로 빌려준 돈 회수하고 이자도 챙겨가는 거 그런 거 좋아하거든. 자, 둘 중에 은행 입장에서 연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원금 균등이라고 해야 돼. 은행 입장에서는 돈 빌려주고 초반부터 대출 나간 돈을 안전하게 빨리빨리 회수할수록 은행은 위험이 적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방식은 누구다? 원금 균등이라고 해야 돼요. 선생님 다른 방향으로 보면 안 됩니까? 하지 마. 시험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우리 학계로는 법 조문을 해석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기출문제에서 이거는 흰색이다. 그냥 흰색인 거야. 기출문제에서 내가 보기엔 노란색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 빨간색이야. 그럼 빨간색이야. 한번 우리는 시험에서 그런다 그럼 그런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은행이 위험이 적은 것은 다른 소리 하지 마. 누구다? 원금 균등이다. 충분히 우리 학생들은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은행 입장에서 돈 빌려주고 차입자한테 초반부터 많이 내라고 하면 차입자가 연체하면 은행 위험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돼요. 은행 위험이 작은 거 초반부터 빨리빨리 회수가 가능한 누구? 원금 균등이라고 해야 돼요. 다음. 대출 초기에 차입자한테 유리하다. 자, 이것도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차입자한테 유리하다는 것은 차입자가 왜 돈 빌리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빌렸어. 근데 차입자가 돈이 없어서 빌렸는데 돈 빌리고 나서 바로 첫 달부터 왕창 원리금 내라고 하면 차입자가 부담스럽대.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말하는 차입자가 유리한 것은 차입자가 돈 빌리고 나서 원리금 부담이 적은 거. 그걸 우리 시험에 차입자한테 유리다 그래요. 누구죠? 원리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
절대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2번, 3번. 네. 그리고 오늘 이거 하고 깔끔하게 하고 헤어집시다. 다음 주는 휴강인지 알죠? 몰랐어요? 그럼 수업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는 또 혹시 여러분들이 다음 주 휴강해요 그러면 안 나오려고 그랬지. 네. 좀 피곤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 그럼 제가 언제든지 쉬어줄 테니까 쉴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네. 대출 계약 이후 한 3, 4년이 지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둘 중에 부채 잔금이 더 적은 게 누구냐? 자, 대출 받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났다 한 뭐 몇 년 그랬을 때 부채 잔금이 가장 조금 남는다는 것은 그동안 가장 많은 원금 상환이 이루어졌다 이 말 아닌가요? 왜 부채가 줄어들겠어? 제일 적겠어? 많이 갚았으니까. 그러면 누가 되겠습니까? 답이 원금 유동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들은요. 맨 다 저기 책에 있는 것들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들어보는 게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이건 당연히 알아둬야지. 특징은 당연히 알아두는 거고 진짜 시험 보기 직전에는 시험장에서는 이게 발목을 잡는 게 아니고 요거 용어를 순간 놓쳐가지고 이걸 놓쳐버려요. 지문들이 나중에는 좀 심할 거는요. 5개 중에 3개가 어떻게 나오느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2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이걸 읽다가 여기서 놓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나중에 이제 차분하게 들어보면서 이 특징 알고 시험 모의고사라든지 시험 볼 때는 요거 알아보는 훈련한 게 아니고 문장을 읽으면서 원리금 균등하고 원금 균등하고 명확하게 딱 구분해서 문장을 읽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아무튼 우리 오늘 좋은 거 배웠다. 앞으로 우리는 이제 대출 받으러 갈 때 언니가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소리 안 할 거죠? 예, 그렇죠. 예. 자, 오늘 이제 했던 내용들 여러 가지를 했는데 역시 1교시 때 뭐 거의 가방 싸는 분위기네. 좀 기다려봐요. 뭐 그리 급해? 뭐 그리 급하세요? 예. 1교시 때 했던 내용 중에 화폐의 시간 가치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사실 난해한 것도 아니지 뭐 그 절차만 알면 말만 갖다 끼워두면 되니까 그래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 주목. 현재 가치를 물어보겠다. 무슨 계수를 이용하냐? 평가 계수. 미래 가치를 물어보겠다. 내가 계수.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물어보면 평가 계수. 연금의 현재 가치를 물어보면 연금의 현가 계수. 네. 일시불의 미래 가치 물어보면 일시불의 내가 계수. 연금의 미래 가치 물어보면 연금의 내가 계수. 자, 부동산은 고가니까 돈을 빌리잖아요. 빌리고자 하는 돈에다가 이자율만 곱하면 이자만 나오는데 대출 받고자 하는 돈에 대해서 갚아 나가야 될 원리금을 알아보려면 뭘 곱한다? 저당 상수를 곱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농협 10년 내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막 이런 거 있었죠. N년 후 이자율을 고려했을 때 얼마의 목표치를 만들기 위해서 매기간 충당 적립해야 되는 금액을 알아볼 때는 뭘 쓴다? 감채긴계수. 예. 그 내용만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아까 우리가 프린트물 1번 가지고 한번 직접 해봤죠. 이거 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방금 했던 그 틀을 잡는 게 현재 가치는 현가계수, 미래 가치는 내가계수, 일시불의 뭐는 일시불의 무슨 계수, 연금의 뭐는 연금의 무슨 계수. 요 틀을 잡기만 하면 실제로 문제 나오는 문제를 푸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네. 자, 오늘 그러면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수업 때는 작년에는 제가 그 수업하다 보면 이렇게 수업할 때 눈이 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저 수업할 때는. 근데 올해는 제 수업할 때 눈이 안 오는데 다음 주 수업 도중에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는 20분 일찍 끝내줄게요. 좋죠? 자, 그래요.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